보면 어린 남아를 동반한 엄마들의 시위 참여를 모임 운영진이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영유아라 해도 남자는 한남 유충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카페가 한국 남자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한남충이라고 하는데 남자 유아들은 그런 한남충이 결국 대유충이라는 겁니다. 약자들의 운동은 결속을 위해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속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커뮤니티의 용어들은 그런 속성을 한참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그런 커뮤니티에서 만든 12한남, 그러니까 12명의 대표적인 한남충들은 세종, 이황, 이순신 같은 역사적 인물부터 김국, 윤봉길,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가,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같은 인물들이 망라냅니다. 정치인들이야 정책 입장이 달라서 그렇다고 해도 안중근 의사에 두고 손가락에 잘린 병신이라는 식의 조롱 댓글이 줄을 이루는 걸 보면 역사의식의 부재 정도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부재가 드러납니다. 이런 극단적 혐오 정서를 기반으로 한 일부 커뮤니티가 현재 시위 주도의 한 축을 이룬다면 이 문제는 여성계가 나서야 할 문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남성들이 이런 이슈를 계속 얘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일절만 해야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성운동 예피를 쓴 극우 커뮤니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운동이 여성이기만 하면 모든 방식을 포용할 것인가, 저는 그걸 결정할 때가 왔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특이점.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나 논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질적 변화, 그런 임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식은 정상적인 여성운동과 분리하느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 특이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원래 이제 약자의 운동은 초기에는 주의환기하고 또 그동안 상처도 있기 때문에 때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요소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을 지나서 그 일부 커뮤니티가 마이크를 쥐게 되는 상황이 왔고, 그 분명히 일부 커뮤니티지만 일부가 주도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이제 결정의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극우의 준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커뮤니티를 보면 요즘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김국, 안중근 다 한남충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남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자라서 탄핵됐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들 커뮤니티의 주장은. 참 굉장히 위험한 주장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탄핵 촛불 집회를 일베에게 맡긴 꼴과 비슷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극우성이 이제 일베를 능가할 수준인데, 우리가 일베를 정상적인 운동이나 정상적인 정치 혹은 정상적인 표현의 범주에 넣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취업의 기회도 제한해야 한다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성운동 전체 부메랑이 되는 특이점이 지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난민 여성 이슈, 이걸 이제 기존의 냉전과 지역의 어떤 분열 프레임이 그동안 작동해왔는데 그 프레임을 대체하는 소재로 누군가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들이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 어디까지나 저 같은 남성들이 아니라 저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성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예. 커뮤니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자,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군 기무사령부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구조 종결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발생 4개월이 지난 2014년 8월 달에 나온 건데요. 기무사는 실종자 탐색 구조 종결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언론과 SNS에 실종자 가족을 압박하고 여론 주도층의 협조를 받아서 구조 비용이 많다라는 사실을 홍보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수사의 애환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방식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월호 구조 종결에 압력을 행사하는 문건으로서 가족대책위와 보수단체 간의 TV 토론도 해서 실종자 구조를 빨리 끝내야 한다라는 여론전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인상적인데, 하나는 우선 KBS 뉴스가 요즘
아주 폼이 좋습니다. 예, 이건 이제 축구 해설할 때 잘 쓰는 표현인데 폼이 올라왔다. 단독이 많고 내용도 충실하다. 인상적입니다. KBS 뉴스가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질 높은 단독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어제 저녁에도 꽤 많은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더 전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무사는 과연 어디까지 했나. 기무사 관련해서 뭐 계엄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세월호 관련 뉴스도 나오는데 뉴스도 보면 이제 그 참사가 있고 유가족들이 실종자를 찾는데 이게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그 실종자 찾는 거 빨리 끝내야 한다고. 종결 시기를 정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제로 여론전까지 펼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군인들이 왜 대형 참사의 실종자를 찾는 걸 이제 빨리 끝내라고 뒤에서 모략을 한 거 아닙니까? 작전을 세우고. 작전 대상이 지금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요. 이런 식으로 작전을 적에게 펼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무사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문서가 나올지. 이런 뉴스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인상적입니다. 기무사 어디까지 할 것인가. 네, 문건 관련된 뉴스 오늘 아침에 또 나왔는데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기무사가 2016년 10월 29일에 열렸던 박근혜 퇴진 1차 촛불 집회 이후에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 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의 시나리오를 대응별로 써서 대외비 문건으로 작성했다라는 건데요. 또 이때 탄핵을 앞두고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거는 2017년, 예. 3월 심판 직전인데 네. 이 문건은 2016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1차 촛불 집회를 하자마자 이런 문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 촛불 시위가 박근혜 퇴진 1차 촛불 집회 이후에 직후에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제 전해드린 거는 뭐 그 탱크가 몇백 대 또는 뭐 총기 사용의 기준 혹은 뭐 병력 배치 뭐 이런 디테일한 종합계획서이고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뉴스는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됐냐. 2016년 10월 1차 촛불 집회 직후에 이미 친위 구테타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겁니다. 네, 반박근혜만 외쳐도 적으로 상대방을 상정하고 일종의 계엄 선포식 조치 상황까지도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문건에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이 뭐냐면 외부 불순 세력에 의한 유고 시의 계엄 상황 예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외부 불순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죠. 이게 그 외부 불순 세력이 없으면 만들어내는 역사를 가진 이들인데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결국 촛불 집회가 시민들이 아니라 북한이라든가 뭐 그런 불순 세력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계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법이죠. 네, 하지만 탱크는 모두 다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2017년 3월에 검토 문건들을 보면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네. 다 국민을 상대로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외부 불순 세력이니 또 뭐 종북이니 또는 북한의 상황이 걱정되면 탱크를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예. 서울 시내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무사의 문건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새로운 게 나와서요. 네, 또 관련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였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어제 저녁 SBS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군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 건데요. 다만 어떤 경위로 최초 지시가 이뤄졌고 실제 작전 준비용인지 단순 검토용인지는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게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발상을 하고 구체적 계획서를 세우는 그 자체로 이미 범죄적인데 예. 국방장관이 혼자서 계엄령을 구상한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이런 문건을 작성하라고 했다면 국방장관에게 그걸 지시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보수야당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문건이 나오냐. 예. 네, 김성태 대표 대응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 오히려 밝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작물이 나왔는데, 그러면 범죄가 언제 이루어졌지? 도둑은 누구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왜 지금 작물이 나오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예. 네, 심지어 구태타 흔적도 없는데 적폐몰이하고 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구태타 흔적이 문건인 겁니다. 예. 네, 소문이 아니라 문건으로 나온 사실들입니다. 문건도 한두 개가 아닌 뭐 상황인 건데요. 총기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뭐 시위참여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방송국은 어떻게 장악하며 부처는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다 나왔잖아요. 예. 김은지 기자는 체포 저는 실종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끔찍한 상상인데 이게 왜 문건이 나왔냐고 따질 일이 아니죠. 예, 탄핵이 기각됐다면 정말 가능했을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상상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실행을 예정한 문건이 나왔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말로 이게 어떻게 다 희석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발상을 하고 지시를 하고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실행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정조사 수준에서 최소한 국정조사 그리고 나가서 뭐 특검을 하더라도 명명백백히 이 명령 라인에 있었던 사람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처벌해 다시는 이런 문건조차 이런 발상조차 안 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발상을 했고 실행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런 군인들이 계속 군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발 방지의 확실한 방법은 진상조사 그리고 처벌입니다. 자, 기무사 관련 문건 많이 나왔고요.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북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이후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쓴 내용입니다.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건데요. 또한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에 합의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배후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중국은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라는 느낌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미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북한을 지렛대로 어떤 물을 먹이려고 한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아니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북미 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시그널들이 나오죠.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약속을 확실히 했다. 뭐 믿는다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북한에 대한 성명은 북한이 불편해해달라는 것도 좀 드러나고 있고. 뭐 그러면서도 북한도 그렇다고 신뢰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런 말도 하는 그 혼란스러운 시그널이 있어서 저희가 정세현 장관 오랜만에 모시고 정리를 좀 할 텐데. 그래서 그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계약이 아니라 계약보다 더 중요한 악수를 지킬 것이라고 한다. 확신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그 어떤 형태로든 직접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할 텐데 계약서를 아무리 자세히 작성을 해도 결국은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돼요. 예.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악수했다라는 건데요. 문서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신뢰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의미죠. 예, 외무성 담화에서 신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맞서서 신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솔직히 말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 약속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강도 같다라고 비난한 배경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언론 보도가 부정적인 것만 너무나 발현되고 있다는 식이 지적됐습니다. 우리 조중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 이런 건 빼버리는 거죠. 예, 네, 아프가니스탄 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그걸 묻기 때문에 예, 지금은 시그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왔는데 예,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지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안 된다. 예. 이렇게만 해서 그걸로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남쪽에서도 이제 이 틀이 깨진다. 북한 봐라. 역시 못 믿는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다음 수는요. 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본조사를 권고한 뒤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 씨 유서에 남아있는 표현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과 장 씨가 수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KBS 보도인데요. 또 조선일보 쪽에서 경찰에 이 통화 기록을 빼달라고 했다라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네요. 또다시 KBS 단독인데, KBS 퍼포먼스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 그동안 이제 그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장자연 씨가 문건에 쓴 것은 오해다, 또는 정확하게 조선일보의 사장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다, 이런 식의 해명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일가족 일원이죠. 예, 아들 부부는 본인 주장으로는 그 자리에 늦게 갔고 바로 나왔고 장자연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먼저 나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 그래서 사실은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 접고 조사를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진술이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 한 관계자 발인 것 같은데 조선일보 측의 한 관계자가 그게 아니라 서로 통화하는 사이였다. 예, 당시에 심지어 여러 차례 통화했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그 통화 기록을 경찰에서 빼내려고 고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측의 인사라서 조선일보 측의 인사가 이걸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간 이게 입증되거나 확인이 되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죠.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9년 10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통화하는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조선일보 쪽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더욱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보도입니다. KBS 단독이고요. KBS 단독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관련된 뉴스인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공작에 경찰청 간부가 관여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 간부는 삼성 쪽 대리인으로 노사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가로 삼성에서 받은 금품이 모두 6천만 원이 넘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냉장고와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은 공짜로 받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KBS 도핑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뉴스. 갑자기 전방위로 단독을 이렇게 많이 냅니까? 순도 높은. 어쨌든 이것도 KBS 단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삼성전자 서비스 그 노사 협상 단체 협약을 경찰이 대신했다는 겁니다. 예, 또 노조와의 공작에도 경찰이 나섰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돈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본인은 상품권이나 이런 건 받았지만 돈을 안 받았다. 금품만. 예. 예. 현금을 안 받았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 뭐가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 표현밖에 생각 안 나는데 골 때리는 겁니다. 지금 이 양쪽의 중재 역할이나 충돌을 방지하거나 이럴 정도의 역할이 경찰에게 있다고 치면 이거는 삼성의 편에 서가지고 삼성에다 좋은 정보를 주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신 자신이 협상에 나선 건데요. 단체 협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었던 게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여무석 노조원이 목숨을 끊은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열렸던 단체 협약이었습니다. 현직으로 이거는 경찰 출신이 나중에 했다는 게 아닙니다. 현직으로 있으면서 경정이었던 것 같은데 현직으로 있으면서 그 기업의 단체 협약을 아마도 이제 경찰이라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던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섰겠죠. 그러니까 대가를 주면서까지 삼성이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 기업이 경찰한테 현직 경찰이요. 현직 경찰한테 대가 줄 테니까 협상 좀 대신해줘. 근데 실제 해요 이걸 또. 그런 발상도 놀라운데 그걸 또 합니다. 예. 네, 드디어 그것들이 꼬리가 잡혀서요 이번에 구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참 삼성 놀랐습니다. 자, 이게 다 KBS 단독이었고요. 자, 시간상 제목 정도 하나. 네, 어제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맞다는 입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전해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 상임관이죠, 상급관이죠. 금융위에서의 이제 회의에서 이게 과외가 아니라 실수 아니냐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자 금감원에서 아니다. 이것은 고의고 그래서 범죄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금감원이 이렇게 한 적이 언제 있나 싶고 더구나 삼성 같은 기업을 상대로 금감원이 박수를 받아 마땅한 크게 박수 받아 마땅한 그런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7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수원에서 신갈까지 또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가 정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구리 남양주 요금소부터 상일까지와 또 광암터널에서 서안암 사이 모두 11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광천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서 있는 데다가 이후로 서울 다 와서 일지분기점부터 금천까지 4km 정도 정체입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현인, 제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정세현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 세계를 돌면서 지금, 교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도는 게 맞죠. 그죠?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6월 중순에는 그 베를린에 다녀왔습니다. 그 7월 6일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 1주년. 네, 1주년 기념 강연에 다녀왔고 그다음에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이제 카나다,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순회 강연을 했는데 순회 강연 전 세계죠. 중요한 것은 그 전혀 처음 보는 분들이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뵀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저를 봅니까? 그랬더니 뉴스공장에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공장은 듣는 방송인데 그랬더니 그 화면도 나옵니다. 그래. 유튜브 버전도 있긴 합니다. 난 그건 몰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오늘 좀 신경 쓰고 나오셨군요. 오늘은 좀 그랬지. 근데 정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그 남녀노소 구분이 없더군요. 특히 이 60대 70대 미국에는 60대 70대 교민이 많습니다. 물론 저 베를린 쪽에도 많고. 그 진작에 이민 가셨던 분들. 네? 그렇죠. 70년대 진작에 이민 가셨던 그분들도 이제 뉴스공장 그리고 또 블랙하우스도 열심히 보는 분들이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바꾼다고. 이제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니까 뉴스공장에 앞으로 꼭 나와야 됐다는 생각을. 뭐 그건 아니고 이번에 제가 간 그 목적이라고 할까 이유는 지금 이번에 그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이제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비핵화를 해주기로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지는 그거예요. 6.12 그 싱가포르 정상선언의 여지는 비핵화하고 북미 수교를 바꾸는 겁니다. 체제 보장. 근데 이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은 그건 뭐 2년이든지 1년이든지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발목 잡으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그렇죠. 미국의 정치 제도고. 그러니까 언론도, 언론도 여론도 전문가도 의회도 다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는 세력이 많대요. 미국에는. 특히 주류 언론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교민들한테 언론에까지는 바로 영향을 못 미칠지 모르지만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김동석 이사도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김동석 그러니까 한국 유권자연맹 상임이사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일을 활동하고 오셨네요. 아니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 밑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한미동맹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당신을 지지할 수 있다. 지역 구민들이 직접 그렇죠. 가서 지역 구민들이 표가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표가 제일 무섭죠. 그렇죠. 한 표가 반대편으로 가면은 자기는 2표 차로 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특히 소수민주 커뮤니티가 뭉칠 때 결속력이 강하다는 걸 그들도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아틀란타에서는 벌써 그 숫자가 좀 많아요. 아틀란타에. 또 참석자들도 많았었고. 아틀란타에서는 벌써 그 상원의원들 그 연락처 주소가 돌고. 그다음에 또 제 친구 딸이 하나 거기 있어요. 네. 아주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김수영이라고. 근데 벌써 상원의원들한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상원의원들한테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할 것이냐는 저희 모범답안을 벌써 작성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이거 꽂혀가지고 촛불 집회 보십시오. 하기 시작하면 저는 장난 아니게 번질 거라고 봅니다. 막강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다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도 이런 사실 시국 강연 혹은 뭐 이런 정치 관련 혹은 한반도 관련 강연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안 모이는데 정세현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길래. 아니죠. 내가 갔기 때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뉴스 공장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 그만큼 국내보다 많은 것 같아요. 비율 면에서. 국내보다. 네. 국내보다 많은 것 같아요. 비율 면에서. 비율 면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 자꾸 보내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지. 근데 가서 얘기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 북미 정상 싱가포르 회담의 의미 들려주시고 지금 이 북미 지역에 있는 교민들 북미 지역에 하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북미 지역의 교민들이 할 일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정부에서도 못하고 다른 누구도 못하는 교민들만. 정부는 못하죠. 교민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거. 그래 정부는 못하고 또 그런 얘기를 현직 정부 당국자가 말 못합니다. 교민들한테. 예. 그러나 저러나 미국 교민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은,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은, 여기 뉴스 공장이라는 CM송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자, 그건 당연한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 활동이 중요하고 이 활동은 저희도 김동수 이사뿐만이 아니라 장관님 모시고 중간에 체크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뭐 뉴스공장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또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그널들이 미국, 북한에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폼페이오가 만났는데 강도적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지한다고도 하고 이제 이 시그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현인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네. 교통방송이니까 교통정리 합시다. 예. 교통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폼페이오의 이 행동은 분명히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을 거예요. 평양 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지난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끌려다녔다고는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라고 할까? 주요 언론이 그걸 의식을 해서 김정은이 주도했고 트럼프 대통령 얻은 게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세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가서 분명히 내가 세게 나갔다. 이런 그 메시지를 좀 주면서 안심해라. 미국을 향한 메시지. 그렇죠. 그건 국내용이에요. 특히 그 보수 언론과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 트럼프 성향의 보도 내지는 관점에 대한 시정, 그런 것, 반박이군요. 반박이죠. 그러면서 잘 할 테니까 안심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 또 북한의 경우에는 강도적인 행위라는 얘기를 했던데. 딱 고개 눈에 들어와.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싱가포르 정상선언의 이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미국이 25년 동안 노래를 불렀던 비핵화 해주겠다. 그러니까 맞바꾸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려면은 북한 입장에서입니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를 와서 강력하게 요구하려면은 미국이 요구하냐면 체제 보장에 대한
손톱만큼의 무슨 약속이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도 빼와서 그렇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요구를 북한이 들어주면은 미국은 체제 보장 관련해서 뭐 종전 선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언제까지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해줄 테니까 먼저 그 비핵화와 관련돼서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검증단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뭐 강도적인 뭐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체제 보장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뭐 의회 반대 때문에 혹은 뭐 여론 때문에 막 못하는 건 우리도 아는데 종전선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군요. 그렇죠. 아니 미국의 무슨 뭐 보수 진영이나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비판적인 언론들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뭐 좀 들고 와서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해라 이런 말이네요. 말하자면. 아니 남의 집에 가면서 빈손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이나 미국 언론은 북한에서 빈손으로 나왔다고만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보기에는 올 때 니들이 빈손으로 온 거 아니야 이거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 좀 들고 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시했을 거예요. 행동을 옮기든지. 예를 들면은 동창리 엔진. 예. 엔진 시험장. 미사일 엔진 시험장. 그런 걸 갖다서 폐기하기로 이미 말을 했죠. 말을 했으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행동을 옮겨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준비했던 주머니 넣어놓고 있다가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것도 그냥 다시 집어넣고 그래 뭐 잘 가. 김정은 위원장도 그 사전에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사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예 안 나온 거군요. 근데 그거는요. 또 별개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네. 뭔가 지금 이게 왜냐하면 7월 8일이 김일성 전 주석 94년이니까 24주기입니다. 네. 김영남 이하 최룡희까지 전부 지금 금수산 태양공전이라는 데 가서 네. 참배를 했는데 수도식을 했는데 거기 안 보이는 거 보면은 거기도 안 나타났어요? 거기도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보도가 없으니까 같이 갔었어야 되고 우선 첫째. 원래는 같이 가서 그 다음날 보도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또는 뭐 별도로 가기는 갈 수도 있죠. 근데 보도가 없다. 보도가 없는 거 보면 지금까지도 보도가 없는 거 보면은 무슨 뭐 심사 무슨 장고에 들어갔다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장고? 그거보다 장고. 아, 그러니까 최근에 복잡한 중국도 그렇고 정세가 있으니 장고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잠깐 시간 빼는 것이 이렇게 생각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할아버지 기일인데. 몸이 불편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해봅니다. 아, 좀 다른 방식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허탈하게도 배탈이 났다든가 이럴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럴 역사 속에 수도 있죠. 보면. 근데 어쨌든 폼페이오도 안 만났고 할아버지 기일에도 지금 안 나타난 걸로 보이고 보도가 없으니까. 폼페이오를 만나지 않은 것은 저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의도성이라기보다는 1차, 2차 때 만난 것은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특사 자격으로 온 겁니다. 1대1로 만난 셈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고. 대리인으로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다음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소위 이 특사로 자격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말이죠. 김영철과 회담으로 왔으니까. 실무 책임자로 왔다. 회담의 성과가 좋으면 수고했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거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대북 특사도 들고 하는 친서의 내용이 신통치 않으면 마음에 안 들면은 접수만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냥 만나지 않았던 선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장관급 회담에서 북미 장관급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뭔가
상당히 그 낙관적이고 희망을 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뭔가 선물을 들고 올 거다. 그러면 그 선물을 못지않게 나도 지금 우리도 줘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했을 텐데 주머니에 김영철 주머니에 잔뜩 넣어놨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면 어떻게 하고 그냥 그렇죠.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앞뒤가 그렇죠. 안 맞죠. 예, 국가 지도자가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 예. 아,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 국무장관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장관급 회담으로 간 사람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만났으면 덤이고 안 만나서도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성과가 있었으면은 만났을 거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유해 송환에 관한 그 회담을 곧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가 아니라 폼페이오죠. 폼페이오가 좀 그 북한한테 선물을 내놓았으면 선물이라기보다는 체제 보장과 관련된 미국 측의 이 계획을 보다 진전.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도 아마 같이 왔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갔을 텐데. 기자들을 6명씩이나 데리고 갈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단순하게 회담하는 거를 중계방송국에서 6명씩이나 데리고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때 가기 전까지는 유해 송환이 동시에 적어도 돌아오는 날 유해 송환을 한쪽에서 판문점으로 하든지 상징적으로 비행기 몇 군을 싣고 오는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갔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6명씩이나 끌고 갔죠. 그렇겠군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기자들도 그냥 기사 송고만 하고 말았는데 더구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기자들이 기사를 실시간으로 송고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뭘 들고 오기만 했으면은 그 유해 송환 큰 뉴스를 내보낼 준비를 북한도 했었다.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곧 판문점으로 넘어올 거라는 예고 방송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늦어진 거는 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뭐 해주기를 바라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령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겠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을 텐데. 말로는 했는데. 자기는 그걸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 북한은 알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 들고 왔나? 내심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놔둬라. 그 내심 기대한 게 없었던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 국내적으로는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높지 않고 자꾸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는 주지 않고 내준 건 없고 북한이 계속 비핵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미국 그렇죠.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가지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비핵화 관련된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별도로 지금 그 회담을 12일부터 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이 실무 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회담체를 벌써 3개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하부 조직은 지금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게 성과예요. 근데 미국 언론이 그건 안 보고 선물이 없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선물이 없다. 이것만 부각을 시키는데 나는 이게 미국 외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언론 보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뭐 선물을 내놔야 되고 모든 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된다. 미국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저희 일방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그게 언론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그러면 북한에게 약속해 줄 것을 들고 갔는가? 이거 안 따진다는 거죠. 미국 언론도. 그렇죠. 아이고 당연한 것인데 서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25년 동안 북핵 문제가 안 풀렸던 얘기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만 미국이 뭘 갖다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그 논리로 회담을 해왔어요. 그리고 홍보를 해왔고. 근데 이번에 북미 정상선언은 완전히
상호주의로 이 문제를 풀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북미 정상선언의 구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북미 정상선언의 1항이 새로운 관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바로 북미 수교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고, 세 번째가 비핵화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동시에 병행해 나가기로 했는데, 1항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고 2항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상황만 얘기하니까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가 1항과 2항인데 그거 없이 북한이 해야 될 비핵화에 대해서만 자꾸 이 요구를 하고 압박을 가하니까. 강도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네 가지죠. 그 유해 송환까지 실무그룹을 만들고 회담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나온 것은 성과인데, 그걸 좀 부각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게 소위 반북 머리를 지금 하고 반 트럼프 머리를 하려고 하는 미국 언론의 이 움직임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주로 언론들은 트럼프 옹호하거나 친트럼프적인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사실은. 취임 이래로 한 번도. 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비핵화하고 북미 수교를 맞바꿔주는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좀 대단한 건데,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돌파구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남쪽도 북쪽도 다 이걸 원하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제가 이 목소리가 이제 시차국복을 못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목소리가 이러는 걸 좀 청취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도 신경 쓰시고 이렇게. 네. 방송이 다 되셔가지고.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종전선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빼고 하려고 그런 것 같고, 네. 북한은 중국을 의식해서 지금 중국을 좀 넣고 들어가야 된다. 비행기까지 빌려 타고 왔다 왔는데, 네. 그리고 지금 3번 만나지 않았어요, 시진핑을. 네, 회담 전에 2번, 끝나고 난 뒤에도 또 한 번 만났는데, 이건 아마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결국 나서야 돼요. 결국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이것도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비핵화만 요구하지 말고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좀 이번에는 한 발 양보하고 중국 넣어주자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전선언 문제, 교착 상태에 있는 종전선언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는 이제 남쪽밖에 없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좀 저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좀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 좀 저쪽에 폼페이오나 무슨 볼턴이나 이런 실무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트럼프하고 직접 담판을 해야 돼요. 또 정상회담 해야 됩니까 또? 아니 뭐 전화가 있으니까. 네. 전화로만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종전선언 정도가 큰 돌파가 될 수 있는 모멘텀. 종전선언에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를 할 당사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다, 구도상. 그렇죠. 네. 지난번에는 한번 나오셔서 이제 중국한테 북한이, 일단 종전선언에는 빠지고 수교할 때, 아니죠. 평화 협정 맺을 때는 들어와라. 이렇게 정도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셨었는데,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북한이 중국 없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글쎄 중국이 처음에는 그 정도로 해서 양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또 다시 정상회담 후에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또 만났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럼 그 얘기지 다른 일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방남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갔었잖아요. 판문점 회담 때 청와대를 한번 초청하겠다, 혹은 평양 한번 가겠다 얘기했었는데, 그때가 계기가 되는 겁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됩니까? 종전선언은 이게 평양 가서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면 대통령 이야기를 하기 둘이 때문에 만나니까. 예, 좀 미국 그렇다고 가야 되겠네, 미국을 또 찾아갈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제3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가까운 시일 내에 당분간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렵시 그 특사를 보내든지 그래야죠. 미국 가야죠. 네. 종전선으로 이 교착 상태를 풀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현인 정세현 현인입니다.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BS 8시 종합뉴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 계약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풍 마리아가 대만에 접근하면서 대만 당국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따로 접견하고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가 고속 경제 성장을 계속하는데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 고맙다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접견하는 것이 적절한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일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 이후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계약으로 표현하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점은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약속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6년간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박 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 당시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아시아나의 문제를 이미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안일한 관리 행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 가능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와 제조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 점검한 결과 104개 제품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와 제조 중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115개 품목은 판매와 제조 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115개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의료기관과 상담해 별도 본인 부담금 없이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정 판매 중지와 제조 중지 관련 제품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8호 태풍 마리아가 대만에 접근하면서 대만 당국이 해상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마리아는 오늘 새벽 3시 현재 매우 강한 중형급을 유지한 채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약 76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으며 내일 새벽 3시쯤에는 타이베이 북동쪽 약 6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은 마리아가 내일 오전 대만 전역으로 영향권을 확대하고 모레쯤 중국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태풍 마리아는 한반도와 일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모 전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 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수십 년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삼성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던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과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의 PC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원 행정처에서 전현직 관계자들의 PC 하드디스크 속 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는 당시 기획조정실 하드디스크 외에는 내부 기밀이라며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다른 부서도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만큼 관련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무사는 지난해 24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 1,814억 원의 14%에 가까운 규모로 최근 국회 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국회 특수활동비나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의 3배가 넘습니다. 기무사는 올해도 21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지난해 대비 13.3% 줄었지만 여전히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비밀리에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청약 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려고 위장 이혼 재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이혼 등이 청약의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경기 하남 포엘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 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 구조 현장에서 이틀간 8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태국 구조당국이 어제 치앙라이주 메사이 지구의 탐루엉 동굴에서 4명의 생존자를 추가로 구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8명의 생존자가 동굴을 탈출했으며 동굴 안에 남아있는 5명만 추가로 구해내면 고립됐던 13명을 모두 구조하게 됩니다. 앞서 치앙라이의 무빠 축구 아카데미 소속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동굴 내부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됐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모 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7도, 습도는 90%입니다. 8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편집 장행석, 기술 이정규, 아나운서 황원찬, 송정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홍은램프부터 시속 30km 내외로 지나고 있고요. 그 이전 기름램프에서 정릉터널 이전까지도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선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암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장진아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쪽으로 상계교에서 녹청교, 장안교에서 융비교까지 밀립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텐 협찬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태하태 마술대회 세계 마술대회 조직위원장입니다. 하태경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하태입니다. 뜬금없이 세계 마술대회 조직위원장이 뭡니까? 제가 6년 넘었어요. 6년 이게 됐는데 정말 전 세계적 규모의 마술대회 아니면 마술 뭐 올림픽이에요. 어제 개막식을 했어요. 유일한 세계 마술 올림픽입니까 혹시? 맞습니다. 유일한. 거기에 한국 조직위원장이요? 제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막식을 했고 왜? 제가 마술- 사실은 세계 마술 대회를 통해서 대북 정치를 쭉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 마술 연맹 가입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북한을 세계 마술연맹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마술대회 조직 아니 가입시켰죠. 시키긴 시켰다. 원래는 이제 마술 대회 그게 목적이었다는 건 조직위원장이? 그 과정에서 북한의 존재를 알게 됐고 원래 이게 북한이 세계로 들어오는데 각국이 물어봐요. 한국한테 가입시켜 줘야 되냐. 네. 워낙 이 깡패 국가 이미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가입시켜야 된다 해서 제가 그때 그 영국 대사관 북한에 있는 주영 대사관 사람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제가 그때 굉장히 심하게 반복 활동을 할 때인데 뭐 아무튼 세계 마술연맹에 북한을 가입시킨 장본인이 본인이다. 오늘부로 밝힙니다. 이 잘 모르시는데요. 세계 최초로 밝힌 거네. 아니 근데 그 이전에 본인이 어쩌자고 세계 마술 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누가 제안한 겁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해운대에서 처음에 제안한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 해운대에서 이제 마술 행사가 있다 보니까 또 마침 제가 마술하고 맞더라고요. 해운대하고 마술하고 또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설득 좀 해주세요. 나는 왜 이게 이 마술대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네. 주체 의지가 중요하지 객관적 여건은 별로 안 중요하다. 갈수록 앞으로의 시대가 네. 마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운대가 좋다는데 마술대회를 해운대에서 합니까? 예, 해운대에서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치 왜냐하면 해수욕장에 여름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백사장 거기서 사람이 많으니까. 매년 세계 마술대회를 한국에서 할 때는 해운대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을 찾다가 하태경이 좀 젊고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을 맡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확실히 빨리 파악하시네요. 예.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마술학과가 해운대에 있는 대학에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 전 세계 유일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연관성 때문에 마술대회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뜬금없는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어제 개막사를 하고 오신 거죠? 개막식을 했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는 해운대가 여태까지 영화제로 유명했잖아요. 네. 영화의 전당이 있습니다. 마술의 전당을 앞으로 만들겠다. 전 세계 마술사들이 매직시티가 되겠다 해서 어제 또 뻥이 아니고 앞으로 공약을 크게 하나 내걸었습니다. 처음 말했고 굉장히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예. 이번에 제가 트럼프 폼페이오 잘 안 될 거라고 알았어요. 왜요? 정세현 장관님이 쭉 한번 정리하고 가셨는데 정세현 장관이 하나 빼먹었는데 어떤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술사들 우리 마술대회 초청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군 장관을 우리 마술대회 특사로 보냈죠. 말도 안 되는데. 통일 연구하러 갔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 김정은 그 위원장 만나서 네. 마술사들을 꼭 보내달라. 대운대로. 예. 꼭 보내달라. 그런 전화긴 하셨다는 거죠. 확실히 전했죠. 조 장관에게. 제가 전했고 네. 실제로 통일부에게 가기 전에 전통문을 보내달라 해서 전통문을 보냈고 마술대 해운대 마술대회 참석해달라. 참석해달라. 근데 미팅이 불발됐잖아요. 마술과 관련된 미팅이 불발된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하고 예.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최우선 순위가 마술이었어요. 설마 그랬을까요? 최우선 순위가 마술이었어요 이번에. 본인 머릿속에만 최우선 순위였겠죠. 이거 나중에 조명근 장관님 오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튼 미팅이 불발되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 북한 전공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인데요. 회담할 때 체육상이 나왔잖아요. 네.
체육상은 마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북한의 사회 정부 조직 원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숙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체육상이 회담 나와서 저건 안 되겠구나. 의원님 오늘 너무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충. 어쨌든 여기까지 좀 하죠. 조직위원장 세계 마술 올림픽의 한국 조직위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뭐 내년에는 알려드리고. 마술 대회 할 때 네. 북한 마술사들이 꼭 올 수 있도록 북한 마술사들이 올 수 김정은 있도록. 위원장한테 이번엔 실수하셨다. 자, 마술 얘기는 그만하고요. 요 얘기는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 전. 아까 그 정세현 장관 빼먹은 거 이야기. 뭘 빼먹으셨던 거예요? 정세현 장관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정세현 장관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중국 변수를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묻지 않아서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중국 그럴 수도 선수는 있고. 마지막에 그 종전선언 때 얘기하셨죠.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이번에 폼페이오 가기 전에 예. 또 갔잖아요. 중국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직전에 갔죠. 북미 정상회담 네. 이후에 또 갔잖아요. 예, 세 번째로. 단기간에 3번에 갔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국 중국 관계는 미국은 친미 정도지만 중국은 동맹 국가입니다. 예.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비슷한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항상 먼저 듣습니다. 먼저 고려합니다. 판단할 때. 그런데 근데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지금 잘 풀려면요. 중국하고 무역 전쟁 이거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그건 또 북미 관계 이전에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계획이 있겠죠. 트럼프의 착각인데 예. 북핵 하나만 얻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 재산할 수 있어요. 그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조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 지금 중국 관세 보복까지 해가지고 듣지는 않겠지만 예. 이 2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트럼프 골탕 좀 먹여라. 우리 우습게 보지 마라. 중국. 그렇게 그런 취지의 어떤 액션인데 그걸 잘 트럼프 대통령이 못 읽고 있다. 혹은 뭐 읽더라도 잘못 대응하고 있다. 있더라도 둘 다 이길 수 있다. 미국의 국력이 그 정도 된다 하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해설도 착각입니다.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 당에서 말립니다. 정계 은퇴. 네, 정계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그렇죠. 짬밥도 아니고 지금 정치 몇 년 했다고 벌써. 5년 만에. 예. 그죠? 지금 손학규 대표만 해도 정치 몇 년 하셨죠? 거의 한 90년이요. 30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네. 언제 뭐 한 정치 신인이죠 여전히. 맞습니다. 예, 네. 예, 이게 뭐 예. 대선에서 2번 걸어대고 한 번 출마하고 뭐 서울시장 같은 큰 선거에 등장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정치의 맨 중심에 있어가지고 예. 뭐 벌써 피로감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잘해라 하고 응원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살려야죠. 네. 은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른미래당 은퇴 막아야 됩니다. 은퇴한다 그러면 제가 가서 본인도 막겠습니다. 은퇴 의사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은퇴 의사가 있는데 막아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은퇴 의사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윤여 전 장관 경우에는 은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뭐 나름 진심의 조언을 하신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안철수 전 대표 본인 입장에서야 지금 몇 년 됐다고 벌써 은퇴. 그 정도 뼈저린 성찰을 해라. 그런 의미로. 예. 받아들이고.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가 좀 객관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객관적으로서 한번 봐라. 본인이 여태까지 걸었던 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혹시 지방선거 이후에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곧 만날 겁니다. 아직 못 만났습니다. 한참 됐어요, 이제. 한참 됐는데 제가 지금 전국 투어 중이기 때문에 당내 본인이 주요 인사가 아니어서 안 만나주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전국을 쭉 돌고 돌고 있는 이유는 민심- 당대표 출마하시려고 그런 거죠? 뭐 이게 사실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지금 이선 후퇴했기 때문에 네. 지금 허락이들이 없기 이걸 때문에. 위로하고 뭐 이런 책무가 저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스라고 솔직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당대표. 찬스라기보다 네. 제 위치가 네. 뭐 그 정도 위로를 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셨습니까? 아니 일단 전국에 떨어진 위원장들을 위원장들을. 출마한 분들 상실감 좀 채워드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이 뭐 정계 은퇴라든가 혹은 뭐 찬반이든 어쨌든 뭔가 입장 표명이나 관심의 대상이 그나마 아직도 언론의 관심 대상은 되는데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는 전혀 흔적조차 없이 거론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를 언론이 그렇게 굳이 또 찾지 않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뭐랄까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유승민 대표 두 사람 다 타격을 입었고, 홍준표 대표도 타격을 입었고, 뭐 다 보수 진영의 리더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홍준표 대표는 별 타격 안 입은 것 같은데요. 틈만 나면. 그분의 멘탈은 무척 강하니까요. 최강의. 그분한테 좀 은퇴하라고 하세요. 최강의 경지니까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가 입은 내상이 상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예리하시네요. 우리 네. 공정장이 정말 예리하신데 내상이 깊습니다. 깊고, 아마 뭐 본인 이야기로도 거의 칩거다. 해답을 찾기 위한 자맹을 뭐 상당 기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나마 본인이 물러난다, 뭐 1, 2년 있다가 뭐 국민이 다시 부르면 나오고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유승민 대표는 아예 그런 말조차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유승민 대표도 이번 지방선거 때 던졌으면 했습니다. 던졌다는 건 출마요? 출마죠. 안 대표랑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러면은 명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를. 그죠? 안철수 대표가 몇 %나 나오고. 그렇죠. 수치로 드러나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번에 것은 이게 본인의 평가이지만 본인에 대한 아주 엄격하고 냉정한 평가. 라기보다 포괄적인 평가죠. 포괄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본인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뭘 평가해야 될지. 내가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대선에 나온 것보다 잘못한 건지. 그죠? 그런 근본적인 고민. 그렇죠. 이게 미래, 그럼 다음 대선에 대선 주자로서 여러 번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시작할 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의 시간이나 깊이나 상당히 두텁고 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탈당하고 바른정당 만들고 대선 출마하고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까지 온 이 상황 전체를 다 놓고 그렇습니다. 내가 대선 출마한 것이 과연 맞았는가 혹은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총선 대선까지 가야 하는가. 종합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노선, 개혁 보수라고 본인이 주창하시는데 이번에 보면 바른미래당 개혁 보수 아니다. 그렇죠. 개혁 보수인지 모르겠다. 국민의당에서 온 분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꺼내면 굉장히 싫어하죠. 아니 그리고 모욕적이라고. 유승민 대표 본인도 그 개혁 보수라고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못 받은 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깊은 성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봅니다. 이 정당을 가지고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게 맞는가? 혹은 본인이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게 맞는가? 저는 그것보다 개혁 보수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른미래당은 개혁 보수를 끌고 가야 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겠죠. 정당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형태로 혹은 뭐 대선 후보로 혹은 뭐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니, 가장 큰 거는 본인의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선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특히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했고 본인이 가장 공장장을 포함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게 홍준표와 안보 노선과 뭐가 다르냐? 네. 그 바른미래당에서 바른당 출신으로 그 소위 이제 그 평화체제, 그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있다는 인식을 한 것은 하태경 의원이 유일했잖아요. 사실 공개적으로 밝힌 저도 건. 아직 검증이 된 건 아니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유일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뭐 많이 떠들었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경제 이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뭐 깊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대선에 또 나올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본다 옆에서 보기에. 항상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개혁 보수 내용을 딱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그건 뭐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준비가 되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짧은 시간 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유승민 대주주들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선출됐고 이미 국민의당 쪽에서. 그러면 바른당 쪽에서 당대표가 나와줘야 그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른당 쪽에 지금 그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하태경 의원 말고 또 있습니까? 저도 아직 공식 선언은 안 했고. 나가실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제 어깨에 다 짊어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사명감도 들고요. 책임감도 들고
이 당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나가실 거잖아요. 제가 뭐 항상 유쾌하게 얘기를 하지만 네. 고민을 많이 하고 확신이 조금 더 들면 제가 이제 그때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확신이 곧 드실 예정인 것 같고 표정이 아니 아직은 몇 퍼센트 정도 남았습니까? 확실히. 뭐 아직 뭐 안철수 대표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에게 본인의 의사를 또 밝히고 좀 더 이야기 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공감대가 왜냐하면 안유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바른미래당이지 두 분 없는 바른미래당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뭐 손학규 전 대표도 조만간 손학규 전 대표가 혹시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손학규 전 대표님은 저보다 고민이 깊으시겠죠. 근데 저는 한국 문화 중에 정치 문화 중에 저는 장류 유서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 장류 유서 전체가 없어져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 사회에서는 있어야 되지만 정치 문화에서는 왜냐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은 나와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경선에서 뭐 좋은 성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나와서 안 돼도 뭐 또 하면 되지. 아니 그분도 또 하면 되죠. 120세 시대인데. 그래서 요점이 뭡니까? 아니, 그래서 네. 저보다도 우리 사회 정치 문화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학규 대표님은 더 깊은 고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전당대회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오시라는 말은 뜻인가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 들으실 수는 없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확실한 것은 평생 동지로 간다. 손학규 대표님은 저하고 생각이 정말 똑같으세요. 그래요? 네, 이 안보 문제, 한반도 문제, 국내 문제 보는 시각이 정말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두 분 대표보다 더 손학규 똑같으세요. 전 대표가 생각이 똑같은 분이고 본인이 훨씬 적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 달라.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어쨌든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현재 본인이 그러면 당대표가 나가게 될 때 라이벌이 될 만한 분들이 누가 있나요? 김관영 의원 정도가 제가 보기엔 라이벌이었는데 이미 원내대표가 되셨고. 이 시대의 반공 보수를 퇴출하고 돌팔이 경제 좌파들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을 당내 라이벌이 누구라니 당내 라이벌이 거창한 얘기 말고 일단 당대표가 되려면 당내 라이벌은 저 자신이고 이게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자기하고 싸움이고요. 딴 얘기 합시다. 자기한테 줄 수 있는 편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기무사 얘기도 합시다. 내가 지금 기무사 보고 저도 황당했는데. 기무사 얘기까지만 오늘 하고. 예. 네, 왜냐하면 오늘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기무사. 특합 이야기도 해야 돼. 기무사까지만 하겠죠. 예. 기무사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황당했던 게 기무사가 해체해도 좋다 이런 욕을 들어서 싼 게 이 시나리오별로 했잖아요. 탄핵이 통과됐을 경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근데 제일 제가 황당했던 게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한 줄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가능성 없음 끝. 그걸 뭘 길게 써요. 아니 탄핵 기각만을 상정한 보고서니까 이건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한심한 것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딴 세상에 살았다. 당시 뭐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는지 어디서 지시했는지 밝혀봐야 되지만 근데 그 탄핵 기간이었잖아요. 지시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장관을 통해. 그러니까 그건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거 밝혀야 됩니다. 그것도 그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딱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야할 거냐, 탄핵 당할 거냐. 여기에서 선택지를 고민해야 되지.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루머가 많았잖아요.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기대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죠. 그렇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아니 사실 우려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없었고요. 이게 뭐 9대 0이냐 8대 1이냐 이걸 가지고 사실 아니면 그런 고민을 루머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안에서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거꾸로 기각을 완전히 그래서 저는 확신했던 거죠. 이걸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들도 눈치를 보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그 지시할 때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야 그냥 탄핵 기각되는 건 대충 해. 탄핵 통과되는 건 자세히 해. 근데 지시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도 지금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기각되는 거 자세히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자세히 한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거의. 기각됐을 때. 그렇죠.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용됐을 때는 대비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또 내가 여당 비판 하나만 할게요. 네. 이걸 쿠데타 음모, 내란 음모라고 하는 건 너무 오버한 게 그럼 뭐가 음모라고 합니까? 탄핵 찬성이 됐을 때 군대를 출동시킨다. 이렇게 해야지 쿠데타 음모죠. 아니죠. 탄핵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탄핵 기각이 됐을 때 대통령이 온전한 그 대통령을 인정받겠는가. 그러니 친위 구태타를 내서 대통령의 힘을 아니 탄핵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아닌데 뭐 아니 인정을 시민들이 받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자기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친위 구태타로 그걸 그 시민들을 제압해 버려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건 가능성 없음으로 끝내야 되고 네. 저는 이게 말이에요. 쿠데타 음모가 되려면 네. 종이가 아니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기 언급된 군대들 있잖아요. 네. 그 대장들이나 지휘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모의 회의를 했다든지. 이 정도 하면 쿠데타 음모죠. 그러니까 너무 글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증거는 있는데 문서 하나 가지고 이 소설인데 소설도 아니고 완전히 이건 엽기 소설인데. 아니 기무사라고 하는 곳에서 기무사령관과 국방장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어떻게 소설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니 기무사는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한 이후에 네. 그런 권한이 확 줄었고 네. 예를 들어 합참이나 참모총장 이런 데서 합참이나 함모총장을 바이패스 아니 패스하려고 거기서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네. 관련 부대들 지휘관들 모여서 한번 검토 회의를 했다. 이러면 이거는 쿠데타 음모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거는 뭐 너무 팔아먹어도 조금 낯뜨겁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의 인식과는 좀 다른 해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무사는 해체도 마땅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이게 네. 문제가 아니라 네. 나섭니까? 군 그것도 뭐 조직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군 정치 조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네. 거의 해체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고 그거는 뭐 저도 여당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쿠데타까지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것이라고 이제 해석하신다. 그렇죠. 일반의 인식은 예. 왜냐하면 일반의 인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공장장 인식.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여당이. 예. 의원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엽기 소설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도 바른 소리를 해드려야지. 알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알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계 마술올림픽의 한국 조직위원장 하태경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술한 영상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들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성비 타이어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투어 타이어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8시 36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에서 종암 쪽으로 묵동 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월릉 분기점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내부 순환로는 이제 성수 방면으로는 소통 원활해졌는데 반대 성산 쪽으로 홍은 램프에서 연희 램프까지 밀리고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난지 나들목에서 반포대교 사이 26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정체입니다. 가성비 타이어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투어 타이어 협찬이었습니다. 태국 동굴 소년들 세계적인 지금 뉴스입니다. 태국 현지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태국 교민 잡지 김종민 편집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 명이 총 몇 명 중에 총 몇 명이 구조됐습니까? 유소년 축구단 무빠라고 하는 축구팀인데요. 무빠는 이제 야생 멧돼지라는 의미인데 야생 멧돼지. 총 코치 포함해서 13명 중에서 그 8일 일요일이죠. 오후에 4명 구출을 하고 그리고 어제 늦은 오후부터 밤 한 8시경까지 4명을 추가로 구출해서 8명이 이제 현재 병원에 있는 상태고 네. 나머지는 이제 동굴에 4명 소년들과 코치 1명, 총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반 이상이 구출됐는데 그런데 이 구출 순서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현장에 호주 그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호주 의사. 그분이 이제 순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상담을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이제 키 메이커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체력에
체력이라든가 지금 뭐 정신 상태라든가 준비 상태라든가 이런 걸 의사가 보고 일단 너는 갈 준비가 됐어 이렇게 판단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최초로 실종된 시점으로부터 얼마가 지나고 나서 발견된 거죠? 거의 9일, 10일 후에 발견된 거죠. 근데 일단은 예. 일단은 그 아이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 확인이 된 상태이긴 한데, 예. 그 구할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의 그 군인들이 동원이 됐었다는데, 예.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저도 눈여겨 봤는데, 근데 13명이나 되는 소년과 성인 한 명이 거의 10일 가까이 뭘 먹고 버틴 겁니까, 대체? 태국 사람들이 하루에 7끼를 먹는다고 할 정도로 소량으로 자주 먹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시골 쪽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주머니에 아니면 뭐 가방이나 뭐 자전거를 타고 갔었다고 하니까 예. 배낭이나 이런 데 약간의 먹을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간식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이 코치도 그렇고 이 명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자제를 하고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조금 오는 상태였으니까 벽으로 흐르는 이런 그 식기 같은 걸 이제 손바닥으로 긁어가지고 섭취를 하고 소량의 음식물 같은 거, 뭐 간식 같은 거 이런 걸로 버텨나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동굴 들어가기 직전에 뭐 탐사를 해야 되니까 마침 간식을 좀 많이 샀다든가 뭐 그런 보도가 있습니까? 국내는 그런 보도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뭘 먹고 버텼는지 궁금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쪽에서도 그 정확하게 어떤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버텼는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언론을 꽤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아닌데 제가 추측을 해보기는 그렇게 이제 뭐 카놈이라 그래서 약간 뭐 달달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자주 챙겨 가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마 그런 거 조금씩 그 서로 나눠 먹으면서 명상을 계속해서 하면서 움직임은 계속 줄였겠죠. 어쨌든 간에 아이들 상태, 그 비디오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말라 있는 걸 보면 그래도 굶주림에 꽤나 시달렸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하간 그 소년들 전원이 지금 생명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걸 보면 그 코치가 무척 잘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코치는 지금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어려서부터 고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절에서 키워졌고 그래서 이렇게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 축구팀 아이들에게도 자주 그렇게 명상을 하도록 시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은 처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자주 그동안 자주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치가 마침 그런 명상이나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하는 그럴 만한 자질이 있고 그런 코치였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다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코치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많은 아이들이 열흘 가까이 완전한 암흑 속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버텼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적에 가깝죠. 기적이죠. 태국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로 취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이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중간중간 스팟 그 중계로 하고 있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한 마음이죠. 예. 저는 그렇죠. 그런 보도도 본 것 같습니다. 4명이 처음에 나올 때는 방콕 도로에 차가 없었다. 이 정도였다고 하던데. 사실 그날 저녁에는
방콕의 도로에 뭐 마지막 소년 나오고 뭐 이거 하고 뭐 브리핑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방콕 시내에도 차가 아주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년단들은 뭐 몸집도 작고 그리고 이렇게 명상하면서 체력도 유지하고 수분도 보충하고 하지만 코치는 성인인데 그 적은 양을 먹고 건강을 유지합니까? 아직 코치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이게 보도가 보면 아직 약간씩 안 나온 다르더라고요. 걸로 나와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확인을 한 거에는 코치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코치가 사실 제일 뭐 건강이 제일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는 그럴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코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부모들이나 이런 게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스스로가 아마 맨 마지막에 나가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이들 놓고 예. 아이들 몇 명 남겨놓고 자기가 먼저 나온다면 나오는 걸 받아들일 코치였다면 예. 여기까지 안 그렇죠. 왔겠죠 아마도. 예.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치가 나오고 나면은 그 태국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 있겠네요. 영웅적인 일을 한 거죠 실제로. 예. 예, 지금 슬슬 영웅처럼 사람들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이제 코치가 왜 처음에 그렇게 위험한 데를 아이들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학부모들이 그런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고 나설 정도로 그렇죠. 신뢰가 아주 두텁다고 보이네요. 그때야 뭐 이런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잠길 거 알았었나요. 예. 그렇죠. 예. 예, 전혀 근데 예상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이상 대처를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지는데. 네,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가 더 오면 구출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더 오게 되면 여기서? 지금도 비는 간혹 가다가 내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 비 때문에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제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약 4개월 이상 뭐 걸리면서 좀 더 안전하게 하자. 4개월? 너무 위험하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 비가 더 오게 되면, 뭐,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더 오게 되면은 지금 갇혀있는 마지막 챔버까지 물에 차버릴까봐. 비가 들이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감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하. 그렇죠. 거기가 마지막 보루인데, 거기까지 물에 차면은 그땐 정말로 위험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손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빨리 시도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뉴스가 태국이 아무래도 이제 아직 군부 통치하다 보니까 뉴스 통제에 있어서 그런지 좀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조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위독하다 이런 보도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예. 또 다른 보도는 건강에 이상 없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태국 내에서 정리된 뉴스는 뭡니까? 현재 나온 8명 모두 다 건강하고 마지막 어제 나온 애들은 뭐 팥그라파오 무사비 먹고 싶으니까 좀 시켜달라라고 할 정도로 뭐 또렷또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독하거나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 계획의 목표는 이게 언제까지 다 구조한다는 겁니까? 현재 발표된 바로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로요? 네, 그럼 저희가 내일 인터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일 한번 더 하셔야 되겠죠. 성인, 그러니까 코치가 나와야 전체 스토리가 완전히 그렇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코치 나와서 새로운 뉴스가 정리되면 그때 한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좋죠, 뭐.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태국 교민잡지 아마 하루 이틀 내에 다시 연결할 김정민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불친절해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뭘 할까요? 정세현 장관 보고 싶었어요. 요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기타리스트. 기타 친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한 번 봤나?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원종우. 예. 안녕하세요. 씨 나오셨습니다. 자, 이 동굴 에 갇혀있던 태국 유소년들 구출되는 이야기. 네, 뭐 8명이나 벌써 구출됐다고. 예. 그 얘기로 시작하실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라 그래서 사실 할 얘기 없네요. 지금 다 그러니까. 하니까. 네. 네.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뉴스가 우리한테 남다르게 다가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세월호를 겪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어떤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거 네. 유심히 보게 돼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다 좀 네. 합심을 해서 도우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구출이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야, 이걸 말입니다. 어떻게 기어가가지고 그 좁은 데를. 예, 뭐 2점 몇 킬로를 수영을 해야 된다는데 예. 말이 2점 몇 킬로죠 잠수가. 그 좁은 데를 게다가. 네. 야, 그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저건 나는 못하겠다. 아, 우린 당연히 못하죠. 우린 문제를 더 일으킬 뿐이죠, 우리는. 아니, 구출하러 가다가 그 틈에 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틈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 좁은 데를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처음에, 그 참버까지 도착한 첫 번째 네. 다이버들. 영국인 남자. 예. 그 다이버들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사라져버려가지고 인터뷰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예. 네. 찾아서 꼭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왜 작년에 이 시간 통해서 지구 평면설을 소개하고 좀 사회에 큰 충격을 드렸잖아요. 그 뒷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예. 심지어는 그 유명한 농구 선수 네.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샤킬 오닐. 예. 그 선수가 자기가 저 평면설을 믿는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며칠 있다가 부인했다고. 아니라고. 그 진실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뭐 본인 농담을 한 것처럼 넘어갔는데. 예. 뭐저 같아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 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혼났겠죠. 엄마한테 혼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구가 구가 아니고 이제 접시 형태의 드물넓적한 평면이다. 그걸 믿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정말 미국에. 진지하게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있는 걸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또 초대도 하고 그러시죠.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오셨는데 최근에 네. 지난 5월에 영국 버밍엄에서 네. 지구 평면론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분은 컨퍼런스도 해요. 아, 장소 빌려가지고. 그죠. 연대해야죠. 그럼요. 예. 이렇게 좀 음모론에 대처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 그때 적극적으로 제시된 주장, 새로운 신박한 주장이 있는데 뭡니까? 호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호주, 우리가 보고 있는 호주는 뭡니까? 일단 오스트레일리아. 왜 존재하지 않는지부터.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정황적인 역사적인 주장인데 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개념은 수백 년 전에 왜 영국이 그 범죄자들을 보내서 만들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호주로 보낸 게 아니고 네. 전부 물에 빠뜨려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량 살상을 숨기기 위해서 호주라는 거짓 개념을 창조한 것이죠. 정말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호주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죠, 그럼? 호주에 뭐 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 그 호주인 친구들이 전부 돈을 받는 배우 아니면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뭐 조작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올림픽에 호주가 존재하는 듯이 연기하는 선수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호주를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호주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 평면설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그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 어떤 그 음모론이 자꾸 가지를 치면서 네. 이 지구의 그림자 정부가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를 숨기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가 예,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없는 나라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죠. 강력하다. 그런 식의 관점인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호주 혹시 다녀오신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호주를. 예, 뭐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작년에 호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 갔나요? 호주를 갔나요? 갔다 온 우리들조차도 속은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럼 어디 갔다 온 거라고 그래요? 호주가 아니고 남미의 특별한 지역이래요. 제가 특정한. 호주 안 가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나. 아니,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 그러니까 않으셨나요?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호주는 없으니까 사실 가실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호주를 왜 안 갔을까? 간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호주라고 네. 우리가 가는 곳은 남미의 특정한 지역이고요. 네. 거기 호주인들은 전부 고용된 배우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에는 전 세계에서 호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비행사들이 전부 가담하고 있죠. 이걸 진지하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방송 듣는 분 중에 지금 호주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은요. 이 주장에 따르면 이분들이 남미에서 돈 받고 호주인인 척 연기하고 계신 건데 수입은 짭짤하신지 좀 궁금하고. 대단하네요. 예, 이거를 이건- 진지하게 전 세계에서 모여서 영국 버밍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처음에 이 이야기는 작년에 그 셀리 플로리드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음모에 대해서 인류가 전부 알아야 된다고 네. 최대한 퍼뜨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없다는 것을. 예. 그래서 지금 이 포스팅은 삭제된 상태인데 이 내용이 이제 지구 평면론자들에게 이제 와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 중요한 의제로 대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요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가디안이라든가 뭐 텔레그래프라든가 특히 영국 쪽에서. 이런 뉴스 좀 가끔씩 전해주세요. 아주 즐거워요.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혹시 지구가 평평한 걸 보여주마. 네. 그러면서 하는 노력들이 또 있습니다. 추가된 게 있습니다. 예, 뭐가 추가된 있습니까? 게 있는데 최근에 3월 달이네요. 3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61세 마이크 휴즈라는 분이 네. 사제 로켓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570m 상공까지 올라갔다 내렸습니다. 570m. 570m면 한 100층 건물 높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별 이제 도움이 안 로켓으로는 되는데.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플랫 얼스라고 써져 있고요. 네. 겨우 1분 뒤에 지면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저 낙하산을 펴고 돌아왔는데 이분은 지구가 원반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네. 로켓을 만들고 있고 지금 이 고도로는 이제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최종 목표는 올해 안에 83km 상공까지 올라가서 평평한 지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논란의 자기가 진주를 타고? 짓겠다. 예, 자기가 타고 500m 타고 올라갔어요. 본인이 가서 직접 보고 이제 증거를 대단한 노력이네요. 이 정도로 진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하면서 계속 지구의 평평함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호주는 없는 것으로. 예. 호주는 없습니다. 원창호 대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서울시 홍보대사 권혜호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에너지와 가장 가까운 도시는 어디일까요?